사모님을 조심하세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던 식물인간 청소부가 갑자기 핏줄이 터진 눈을 뜨며 쇳소리 같은 경고를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입에서 검붉은 피를 쏟아내며 다시 의식을 잃었죠. 재벌 회장의 손을 잡고 목숨을 걸어 남긴 그 한마디. 그날 밤 아내의 금고를 연 회장은 그 안에서 동물용 마취제와 정체 모를 가루약을 발견합니다. 매일 아침 다정한 미소로 건네던 한약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재벌 회장의 소름 돋는 반격이 시작됩니다. 목숨을 건 청소부의 경고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아내는 왜 남편을 독살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의 처가댁 참교육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강민그룹 본사 사옥 최상층은 묵직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42층짜리 유리 외벽에 도시의 불빛이 길게 늘어져 비쳤고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야간 보안등만이 푸르사름한 깃줄기를 들이우고 있었죠. 이지연은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카트 안에는 세제통과 걸레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지연의 손등에는 독한 세제에 갈라진 상처 자국이 빼곡했습니다. 25, 월세도 빠듯한 살림에 이 야간 청소 일자리는 지연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죠. VIP 라운지 비품실 문을 열고 세제를 보충하려는데 환풍구 너머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은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내. 질질 끌다가 민재한테 들키면 그땐 우리가 끝장이야. 강민재 회장의 아내 윤수진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신경동 농도를 매주 조금씩 올리고 있으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과로사야. 아무도 못 알아채. 윤수진의 오빠 윤상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려오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한약에 섞는 건 내가 할게. 매일 아침 웃으면서 한 잔씩 떠먹이면 돼. 남편한테 약 타주는 다정한 아내. 누가 의심하겠어? 윤수진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수진아, 혹시라도 성분 검사 같은 거 당하면 어쩌려고? 요즘 검사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박 부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파는 쥐약이야? 동남아에서 특별히 공수한 신종이라고. 국내 어떤 대학병원에서 검사해도 절대 안 잡혀. 내가 그거 구하느라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아? 윤수진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여기 놔두면 안 돼. 금고에 넣어.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윤상호가 단단히 못 박듯 말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묵직한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몸을 떠는 사이 환풍구 너머로 박 부사장이 윤수진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것만 끝나면 우리 둘이 새 출발이다. 알겠지? 박 부사장이 윤수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새 출발은 무슨? 이 그룹 통째로 내 거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소박한 새 출발이야. 그 바보 같은 남편만 치우면 다 우리 세상이야. 윤수진이 입꼬리를 느긋하게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 발 뒤꿈치가 세워둔 대걸레 자루를 걷어찼습니다.
쿵. 대걸레가 철제 선반을 치며 세제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조용한 최상층 전체에 그 소리가 퍼져나갔죠. 뭐야? 지금 무슨 소리지? 윤상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비품실이야. 누가 있어, 누가? 지연은 청소 카트를 버리고 비품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윤상호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거기서 꼼짝 마. 지연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비상계단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이 맨발을 찢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윤상호의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쫓아왔죠. 야, 멈춰. 당장 멈추라고. 지연은 난간을 잡고 몸을 던지듯 층계를 건너뛰었습니다. 보안 데스크의 경비원들마저 매수된 상태였지만 지연은 소화기를 터뜨려 시야를 가린 틈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원룸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발소리에도 몸을 움츠렸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4번씩 확인하고서야 겨우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어머니가 쓰러져 입원했을 때 강민재 회장이 직접 위로금과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분은 우리 가족입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은인이었죠. 지연은 새벽마다 사옥 쓰레기장에서 VIP 라운지, 폐기물을 뒤져부서진 주사기 파편과 약품 묻은 거지를 몰래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옥 CCTV를 박 부사장이 직접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수화기를 들고 윤상호에게 말했습니다. 상호 씨, 그날 밤 비품실 앞에 있던 청소부 찾았어. 이지연이라는 년인데 새벽마다 쓰레기장에서 주사기 파편을 긁어 모으고 있더라고. 뭐? 그러면 그날 밤에 다 들은 거잖아. 빨리 처리해. 깔끔하게. 윤상호가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사고로 꾸밀 테니까 뒤처리 준비해둬. 비가 쏟아지던 저녁,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파란 신호가 켜졌습니다. 지연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전조등을 끈 덤프트럭이 골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트럭의 철제 범퍼가 지연의 옆구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지연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고 트럭은 멈추지 않고 쓰러진 지연의 다리를 한 번 더 밟고 지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13시간.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이지연, 자가 호흡 불가능, 깊은 식물인간 상태. 다음 날 해외 출장을 전면 취소한 강민재가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윤수진이 현관에서 강민재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 보면 내가 더 무섭다고. 좀 쉬어. 내일 가면 안 돼? 한약이라도 한 잔 먹고 가. 됐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한약이 문제야? 나. 강민재가 팔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나가자 윤수진의 다정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윤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빠 나야. 민재가 그 청소부년 면회 간다고 나갔어. 왜 그런 쓸데없는 정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가 걱정이야? 식물인간이라며. 그녀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찜찜해. 만에 하나라도 그년 입이 열리면 어쩌려고? 입이 열려? 자기 힘으로 숨도 못 쉬는 년이? 걱정 말라니까. 필요하면 병원에도 사람 보내면 돼. 중환자실.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채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지연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강민재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지연 씨, 강민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밤마다 고생하던 이지연 씨, 빨리 나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삐삐. 심박수 모니터의 그래프가 산맥처럼 치솟았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핏줄이 터져 벌겋게 물든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드러났죠. 이지연 씨? 이지연 씨, 눈을 뜬 거예요? 강민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산소호흡기 튜브 사이로 쇳소리 같은 음성이 밀려나왔습니다. 사사모님을. 네, 뭐라고요? 지연 씨,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강민재가 귀를 지연의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사모님을 조심하세요, 회장님. 그 한마디를 쥐어짜낸 순간 지연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의 몸이 침대 위에서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켰고 의료진들이 달려들어와 강민재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강민재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을 조심하세요. 윤수진이 한약을 직접 다리겠다고 고집하던 모습. 컨디션이 나빠지는데도 병원 대신 한약을 더 권하던 모습. 식단과 영양제를 하나하나 챙기던 그 병적인 집착. 그때는 다정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강민재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민재는 윤수진이 잠든 틈을 타 서재의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동물용이라는 표시가 선명한 갈색 유리병, 하얀 가루가 든 밀봉 봉지 4개, 일회용 주사기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금고 안의 물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서재 의자에 앉아 어둠 속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던 강민재의 눈 속에 서리 같은 냉기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강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전에 검푸른 하늘이 보였고 서재 안에는 탁상 램프의 노란 불빛만이 강민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강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이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답게 새벽에도 목소리에 흐트러짐이 없었죠. 실장,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한남동 안 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와. 30분 뒤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 주택 지하에 마련된 비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재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지연이 남긴 사모님을 조심하세요라는 음성이었죠. 이 비서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 어젯밤에 수진이 금고를 열어봤어. 동물용 마취제하고 정체모를 가루약이 들어있더라고. 강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사모님이 회장님을. 매일 아침 웃으면서 한약을 건네는 여자가 내 아내야. 그 한약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이 비서실장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실장, 내 아내하고 처남 윤상호, 그리고 박 부사장. 이 세 사람의 자금 흐름하고 최근 행적을 전부 캐내야 해. 24시간 밀착 감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김 소장이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 출신인데 지금 사설정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액만 건네면 움직일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줘.
대신 단 한 건의 정보도 밖으로 새면 안 돼.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그날 오후 도심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소장은 철제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이 실장, 오랜만이네. 무슨 바람이 불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윤수진, 윤상호, 박 부사장. 이 세 명의 뒤를 전부 까야 합니다. 자금 흐름, 통화 기록, 만나는 사람 전부요. 김 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세 사람이면 강민그룹 안방이잖아. 비용이 만만찮을 텐데. 이 비서실장이 검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현금 다발을 본 김 소장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강민재의 일상은 완벽한 연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윤수진이 짙은 갈색 한약을 예쁜 잔에 따라 건넸습니다. 여보, 어제 병원 다녀오더니 얼굴이 더 안 좋아졌네. 이거 따뜻할 때 마셔. 윤수진의 눈가에 다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요즘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강민재도 부드럽게 웃으며 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습니다. 한약을 한 모금 머금은 강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았죠. 맛있어. 역시 당신이 다려주는 게 제일 낫다. 당연하지. 좋은 약재만 골라서 넣으니까. 윤수진이 흐뭇한 표정으로 식탁을 정리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수진의 등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강민재의 미소가 지워졌습니다. 강민재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강민재는 입에 머금고 있던 한약을 조심스럽게 변기에 뱉어냈습니다. 물을 내리고 입안을 깨끗이 헹구었죠. 며칠 뒤 강민재는 화장실 배수구 주변 타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수로 흘린 한약 몇 방울이 닿았던 흰색 타일이 검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문지르던 강민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매일 마셨으면 지금쯤. 강민재는 이를 악물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한편 김 소장의 정보팀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불법 폐차장을 급습하여 지연을 쳤던 덤프트럭의 잔해를 찾아냈습니다. 차량 내부 조수석 아래에서 윤상호가 관리하는 폭력 조직 흑곰파 행동대장 명의의 대포폰이 발견됐죠. 같은 시기 이 비서실장은 회사 재무 서버에 몰래 접근하여 장부를 살폈습니다. 주요 협력업체로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십억 원이 윤수진의 해외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적들을 방심시키기 위해 강민재는 한 단계 더 깊은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피부에 창백한 색조 화장을 하고 임원회의 중 일부러 물을 마시다 격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임원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계속 진행하지. 강민재가 손사래를 치며 헛구역질을 참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 부사장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죠. 그날 저녁 박 부사장은 윤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회의 때 민재 상태 봤어? 얼굴이 종이장이야.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 그래,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어. 매일 다정한 아내 연기하는 것도. 조금만 더 참아. 다 끝나면 우리 세상이니까. 그건 그렇고 오늘 좀 볼 수 없어? 답답해서 미치겠네. 윤수진과 박 부사장은 고급 호텔에서 미래 횟수를 늘렸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외국 자본에 매각할 계획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 소장이 결정적인 약점 하나를 파악해냈습니다. 흑곰파 행동대장이 불법 도박장에서 조직 자금을 탕진한 뒤 윤상호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도피처를 찾아 떠돌고 있다는 정보였죠. 이 실장, 행동대장 녀석이 지금 쥐구멍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윤상호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김 소장이 전화 너머로 보고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까? 은신처까지 파악했습니다. 오늘 밤에 움직이죠. 심야 김 소장의 팀원들이 행동대장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그를 제압했습니다. 살려줘. 나 윤상우한테 죽게 생겼다고. 제발. 행동대장이 바닥에 엎드린 채 악을 썼습니다. 살고 싶으면 거래를 하지. 이지연 뺑소니 사고 윤상우가 시킨 거 맞지? 맞아, 맞다고. 그 인간이 직접 전화해서 깔끔하게 치우라고 했어. 녹음 파일이랑 트럭 블랙박스 원본 다 있어? 있어. 다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해외로 빼줘. 행동대장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김 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한편 윤수진은 더 교활한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침실 전등 안쪽에 초소형 도청기를 몰래 설치한 것이었죠. 하지만 강민재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주파수 탐지기로 침실을 정밀 수색하여 도청기를 발견했고 강민재는 도청기를 제거하지 않고 렌자 방향만 교묘하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도청기 앞에서 이 비서실장과 통화했습니다. 실장,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수진이한테 넘기는 유 원장을 공증 맡겼어. 회장님, 정말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쓰러지면 회사가 멈추니까. 수진이가 그래도 내 아내잖아. 도청기를 통해 이 대화를 고스란히 들은 윤수진은 입꼬리를 귀까지 올리며 박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재가 유 원장을 썼대. 경영권 전부 나한테 넘긴다고. 공증까지 끝냈어. 진짜? 이야, 이렇게 쉽게 풀릴 줄이야. 근데 마음 바꾸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 그래. 바로 시작해. 박 부사장은 매수해둔 검찰 고위 간부와 경제지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주요 언론에 강민재 회장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이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강민그룹 주가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쇄도했죠. 그리고 점심도 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수십 명이 대기업 본사 사업과 강민재의 자택으로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비켜주십시오. 수사관들이 서류 상자와 컴퓨터 서버들을 거칠게 실어 날랐습니다. 강민재는 회장실 창문 너머로 사옥 앞에 질비한 검찰 차량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덫에 걸려드는군. 강민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다음 날 아침 박 부사장은 본사 보안실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가져간 서류 상자 속에는 박 부사장이 직접 끼워 넣은 조작된 이중 장부가 들어 있었죠. 장부의 내용은 단 하나, 이 비서실장이 강민재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주도했다는 거짓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전 이 비서실장이 본사 로비를 지나는 순간 양쪽에서 수사관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정훈 씨,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립니까? 나한테 무슨 혐의가 있다는 겁니까? 이 비서실장이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이
양파를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이 비서실장은 수십 개의 시선을 뚫고 검은 호송차에 태워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강민재는 회장실 의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른손이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죠. 가장 믿음직한 수족이 잘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윤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카메라 앞에 선 윤수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준비된 보도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아내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회장 직무 정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강민재의 몸에 진짜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약을 뱉어냈지만 며칠간 입안 점막으로 스며든 독극물의 잔여 성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겹쳐부작용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죠. 임원회의 도중이었습니다. 강민재가 발언하다 말고 갑자기 마이크를 놓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입꼬리로 검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이 강민재의 몸이 앞으로 꺾이며 회의 탁자 위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강민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탔습니다. 주가는 하한가를 찍었고 우호적이던 기관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려 박 부사장 측에 지분을 넘겼죠. 병원 VIP 병실에 입원한 강민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윤상호가 고용한 건장한 사설 경호원 6명이 병실 안팎을 에워싸고 강민재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병실에 왜 이 사람들이야? 강민재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경호원 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지시입니다. 회장님 안전을 위해서 외부 접촉을 차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전? 이건 감금이잖아. 당장 비켜. 죄송합니다.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강민재는 침대 난간을 움켜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죠. 강민재가 갇혀 있는 동안 윤상호는 후안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의사가운을 입힌 조직원 3명을 이지연이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로 보낸 것이었죠. 가짜 의사들이 중환자실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더격인 사내가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지연의 산소호흡기 튜브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외곽 복도에 숨어있던 김 소장의 팀원 2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꼼짝 마. 김 소장의 팀원이 가위를 든 사내의 손목을 비틀어 꺾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머지 2명도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졌죠. 김 소장님, 예상대로 왔습니다. 3명 전원 확보했습니다. 팀원이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습니다. 잘했어. 경찰에 넘겨. 얼굴 확보하고. 김 소장의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 소동으로 병원 전체의 경비가 1층 로비로 쏠렸습니다. 강민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주치의를 조용히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심정지 경고음을 울려주십시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제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30초만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주치의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삐. 심정지를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병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경호원들의 시선이 모니터에 쏠린 그 몇 초 사이 강민재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외부 배관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층 세탁실에 미리 준비해둔 세탁물 카트 안에 몸을 숨긴 강민재는 지하 통로를 지나 병원 밖으로 빠져나왔죠. 어둠 속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김 소장의 팀원이 앉아 있었죠. 회장님, 타십시오. 빨리요. 강민재가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승합차가 출발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국도를 타고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강원도 깊은 산골, 낡은 한옥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대 회장의 핵심 브레인이었으나 윤수진의 모함으로 쫓겨나 은둔 중이던 최 고문이 거처였죠.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칠순의 최 고문은 흑투성이 차림으로 걸어오는 강민재를 보았습니다. 강민재가 최 고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문님, 저 강민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최 고문은 도끼를 장작 위에 꽂고 강민재를 위에서 아래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 집안이 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문님을 지켜드렸어야 했습니다. 늦었어. 돌아가. 최 고문은 몸을 돌려 대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는 마당 한가운데서 미동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비를 맞았습니다. 빗줄기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얼굴을 적셨고 옷은 진흙물에 범벅이 됐죠.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고 다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강민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체온이 떨어져 몸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옥 안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최 고문이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여기서 죽으려고? 최 고문이 거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젖은 서류 봉투를 꺼내 최 고문이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라는 청소부 직원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입니다. 아내가 저를 독살하려 했고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고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최 고문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젖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가던 최 고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하던 눈이 날카로운 맹수의 것으로 바뀌었죠. 인연들이 감히 민재그룹을. 최 고문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고문은 서류를 접어 품에 넣고 쓰러지기 직전인 강민재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 꼴로 쓰러지면 선대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고문님, 그러면. 닥쳐. 말은 안에 들어가서 해. 최 고문이 강민재를 부축한 채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고문의 한옥 안방 군부를 집힌 아랫목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은 강민재가 뜨거운 미숫가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최 고문은 맞은편에 앉아 강민재가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독극물 성분 분석표, 뺑소니 사고 기록, 차명 계좌 추적 자료 이 정도면 증거가 넉넉해. 근데 이걸로 바로 치고 들어가면 안 돼. 최 고문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검찰이 박 부사장 손아귀에 있잖아. 증거를 들이밀어봤자 수사관들이 덮어버려. 검찰부터 바로 잡아야 해.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내 해임안이 상정됐다며? 네, 이사회에서 이미 직무정지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 표결을 합니다. 지분은 박 부사장 쪽으로 넘어간 외국계 펀드까지 합치면 지금은 저쪽이 우세합니다. 최 고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놈들이 돈 앞에서 줄을 섰다 이거지. 걱정 마. 내가 줄을 다시 세워줄 테니까.
최 고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자욱한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꺼낸 것은 낡은 가죽 수첩 한 권이었죠. 수첩에 가장자리가 달아 너덜너덜했지만 안에 적힌 이름들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청우회.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재계하고 법조계 뒤에서 아직 숨쉬고 있는 원로들이야. 선대 회장님하고 내가 30년 넘게 쌓아온 인맥이지. 최 고문이 수첩을 펼치며 첫 번째 이름 옆에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최영딸이야. 오래간만이지? 급한 일이 생겼어. 강민그룹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딸이 뉴스에서 봤어. 강 회장 비자금 의혹이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라 조작이야. 안 사람하고 처남, 거기에 부사장까지 작당해서 회장을 독살하려다가 들키니까 언론이랑 검찰까지 매수한 거야. 뭐? 독살? 증거도 있어. 1시간이면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일 서울에서 보자. 최 고문은 그날 밤새도록 수첩에 적힌 이름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재계의 숨은 큰 손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을 모아들이고 박 부사장이 장악했던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을 압박해 강민재 측 우호 지분으로 돌려놓기 시작했죠. 같은 시각 인천항 부두의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윤상호의 부하들이 도박빚으로 도망 다니던 흑곰파 행동대장을 잡아 부두 끝으로 끌고 간 것이었죠.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행동대장이 무릎을 꿇고 악을 썼습니다. 닥쳐. 윤 사장님이 너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셨어. 입 다물고 있으면 깔끔하게 보내줄게. 부하가 행동대장의 멱살을 잡아 바닷물 위로 밀어붙이는 순간 부두 컨테이너 뒤에서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뿌연 연기가 부두 전체를 삼키는 사이 김 소장과 팀원들이 뛰어들어 윤상호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행동대장을 끌어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행동대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말고 들어. 윤상호가 너를 죽이려 했어. 이제 너한테 남은 길은 하나야. 김 소장이 행동대장의 턱을 잡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이지연 뺑소니 사고 때 윤상호가 지시한 녹음 파일하고 트럭 블랙박스 원본. 다 내놔. 행동대장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숨겨뒀던 겁니다. 다 드릴 테니까 제발 해외로 빼주십시오. 김 소장이 주머니 안에 저장 장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지. 이 증거가 진짜면 내일 비행기에 태워줄게. 한편 최 고문은 과거 자신이 직접 키워낸 대검찰청 특수부장에게 밀봉된 서류 봉투를 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 비서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쓰인 이중 장부가 조작됐다는 증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특수부장은 서류를 검토하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부사장 라인으로 들어온 수사관 전원 직무 정지시켜. 그리고 이정훈 건 구속 적부심 즉시 청구해. 이틀 뒤 이 비서실장은 구속 적부심에서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선 이 비서실장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자 안에 앉아있던 강민재의 얼굴이 보였죠. 실장, 고생했어.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이 비서실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긴. 할 일이 산더미야. 강민재의 베이스 캠프에 합류한 이 비서실장은 곧바로 다음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최 고문의 지휘 아래 화이트 해커팀을 동원하여
윤수진의 차명 계좌 최종 종착지가 박 부사장의 페이퍼 컴퍼니로 연결되는 자금 흐름도를 완성한 것이었죠. 자신들의 파멸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는 윤수진과 박 부사장은 고급 프라이빗 클럽을 빌려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강민재는 이제 끝이야.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회의만 통과시키고 내가 회장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 들어가는 거야. 박 부사장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어디로 빼? 윤수진이 물었습니다. 스위스 계좌에서 K맨으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쪼개서 빼면 추적 못해. 우리 둘이 조용히 빠지는 거지. 오빠는? 상우 형은 뒷정리 끝나면 합류시키면 되고. 일단 우리가 먼저 나가야지. 윤수진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 웨이터 복장을 한 이 비서실장이 넥타이핀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 장면 전부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빈 잔을 수거하는 척하며 두 사람의 테이블 바로 옆을 지나갔죠. K맨 계좌번호는 내일 보내줄게. 아, 그리고 강민재 병원에 있는 거 확인했지? 응, 경호원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 비서실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영상 채증을 완료한 이 비서실장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파티장을 빠져나와 베이스 캠프로 복귀했습니다. 주주총회 하루 전날 밤, 윤수진은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내일 입고 갈 화려한 명품 의상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그룹이 내 거야. 윤수진이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스 캠프 거울 앞에 선 강민재는 아버지가 물려준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병색을 완벽히 지워낸 얼굴 위로 서늘한 결의가 내려앉아 있었죠. 최 고문이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강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비됐나? 네, 끝내겠습니다. 이 비서실장과 김 소장팀이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에 나눠 탔습니다. 주주총회장 주변에는 강민재 측이 몰래 정보를 흘려 모여든 수백 명의 취재진과 경찰 병력이 진을 치고 있었죠. 강민재의 차량 행렬이 사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재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 너머로 사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켜보십시오. 강민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아침 강민그룹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윤수진 일가가 동원한 거수기 주주들이 객석을 빼곡히 채웠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자리를 잡았죠. 단상 중앙에 선 박 부사장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안건은 강민재 회장의 해임 결의입니다. 회장은 해외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박 부사장이 객석 앞줄에 앉은 윤수진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윤수진은 검은색 명품 정장 차림에 진주 귀걸이를 달고 다리를 꼬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해임안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부사장이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 소장의 경호팀이 양쪽으로 서며 통로의 길을 확보했죠. 장내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은 강민재가 최 고문과 이 비서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망설까지 돌았던 강민재의 등장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강 회장 아니야? 살아있었어?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윤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지워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던 여유는 간데없고 두 손이 핸드백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죠. 박 부사장은 의사봉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민재 씨? 어떻게 여기에? 강민재는 대답 대신 단상으로 직진했습니다. 사색이 된 박 부사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은 강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민재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윤상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 청소부년 깔끔하게 처리해. 트럭으로 밀어. 이어서 덤프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비 내리는 횡단보도, 전조등을 끈 트럭이 지연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쓰러진 지연의 다리를 한 번 더 밟고 지나가는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사람을 일부러 친 거잖아. 강민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영상을 띄웠습니다. 윤수진이 침실에서 갈색 유리병을 열어 한약 냄비에 약물을 떨어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힌 윤수진의 손놀림은 너무나 능숙했죠. 이 영상에 찍힌 갈색병의 내용물은 신종 신경독입니다. 제 아내 윤수진이 매일 아침 한약에 이것을 섞어 저에게 먹였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아직 안 끝났어. 강민재가 윤수진을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스크린에 세 번째 영상이 떴습니다. 프라이빗 클럽에서 박 부사장과 윤수진이 샴페인을 마시며 나눈 대화 녹화본이었죠. 매각 대금은 스위스 계좌에서 K맨으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쪼개서 빼면 추적 못해. 우리 둘이 조용히 빠지는 거지. 박 부사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강민재는 이제 끝이야. 내가 회장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 들어가는 거야. 이어서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 자료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강당 안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수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며 의자 위로 주저앉았죠. 박 부사장은 단상에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다가 몸을 돌려 뒤쪽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당의 모든 출입구는 이미 봉쇄된 뒤였습니다. 최 고문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사방에서 진입했죠. 윤수진,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 2명이 주저앉은 윤수진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건 다 박 부사장이 시킨 거야.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윤수진이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뒤쪽 출구 앞에서 붙잡힌 박 부사장도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독약을 구한 것도 한약에 넣은 것도 전부 네가 한 짓이잖아. 박 부사장이 윤수진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네가 나한테 시킨 거잖아. 네가. 윤수진이 형사들의 팔을 뿌리치며 박 부사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느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취재진의 카메라가 이 처참한 진흙탕 싸움을 빠짐없이 담아냈죠. 형사들이 윤수진과 박 부사장의 머리를 짓누르며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최 고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사진 중에 박 부사장 편에 서서 회사를 팔아먹으려고 한 자들이 있지? 지금 당장 사퇴서 내놔. 아니면 내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테니까. 최 고문의 우렁찬 호통에 이사진 석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너 명이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죠. 그리고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청우의 우호 지분을 포함하여 강민재 회장 측 지분은 과반을 넘겼습니다. 해임하는 부결이고 횡령금 환수 조치를 가결합니다. 압도적인 찬성표로 해임안이 부결되는 순간 강당 안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주주들과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재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죠. 강민재는 단상에서 내려와 최 고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고문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됐어. 선대 회장님한테 진 빚을 갚은 거야. 최 고문이 투박하게 대답하며 강민재의 어깨를 한번 톡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 비서실장이 두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죠. 이 통쾌한 역전극은 강당 안 카메라를 통해 전국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강민그룹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고 경영권 방어는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주주총회장의 아수라장이 수습될 무렵 강당 뒷문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윤상호였습니다. 여동생 윤수진과 박 부사장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윤상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이 개자식이 끝까지. 윤상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고 관자놀이의 핏대가 솟아올랐죠. 윤상호는 몸을 돌려 강당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편 주차장에 대기시켜둔 흑곰파 잔당 4명이 낡은 승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잔당 하나가 물었습니다. 다 끝났어. 수진이도 잡혀갔고 박 부사장도 잡혀갔어. 그러면 우리도 빨리 빠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빠지긴 뭘 빠져. 이대로 끝낼 것 같아? 강민재 그 자식한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고 간다. 윤상호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선물이요? 강민재 딸. 그 꼬마년이 다니는 유치원이 어딘지 알지? 잔당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그건 좀. 입 닥쳐. 지금 경찰이 전부 본사에 몰려 있어. 유치원은 텅 비어 있다고. 한 번에 끝내는 거야. 출발해. 승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상호의 승합차는 서울 외곽의 유치원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후문 바리케이드 들이받아. 윤상호의 명령에 운전수가 악셀을 밟았습니다. 승합차가 철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며 운동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왔지만 잔당 하나가 차에서 뛰어내려 둔기로 경비원의 뒤통수를 내리쳤죠. 하은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상호가 차에서 내려 야외 수업 중이던 아이들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분홍색 가방을 맨 7살 하은이가 겁에 질려 선생님 뒤에 숨었죠. 너지? 강민재 딸. 윤상호가 하은의 팔을 낚아채며 들어 올렸습니다. 으아, 놔줘요. 놔줘요. 하은이 발버둥을 쳤지만 윤상호는 아이를 옆구리에 끼고 승합차로 뛰었습니다. 잔당들이 하은을 차 안에 구겨 넣었고 승합차는 후문을 빠져나가 도로로 사라졌습니다.
강민재 측 전담 경호팀이 세단을 타고 뒤를 쫓았지만 잔당들이 창문 밖으로 쇠파이프와 공구를 집어 던져 경호 차량의 앞유리를 박살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경호 차량이 급정거하는 사이 승합차는 골목길로 빠져 추격을 뿌리쳤죠. 회장실에서 임원진과 사태 수습을 논의하던 강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가 없었습니다. 강민재가 전화를 받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하은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무서워, 아빠. 강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하은아, 하은아. 잘 들어, 강민재. 윤상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시간 안에 추적 못하는 국권 현금 100억이랑 밀항선 준비해. 하나라도 어기면 이 꼬마년을 산 채로 불태워버린다. 알아들었어? 윤상호, 제발 아이한테 손대지 마. 돈은 줄 테니까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 시간은 2시간이야. 경찰 부르면 그 순간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한 승리의 단상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민재의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죠. 금고 열어. 현금 있는 거 전부 다 꺼내. 강민재가 비서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최 고문이 강민재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고문님, 놔주십시오. 하은이가 잡혀갔다고요. 지금 당장 돈을 보내야 합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하은이도 너도 다 죽어. 정신 차려. 최 고문이 강민재의 두 뺨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내 말 들어. 경찰청장한테 한라인으로 연락할 테니까 비공개로 수사팀을 돌려. 김 소장한테도 바로 연결해. 강민재가 떨리는 숨을 겨우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소장의 정보팀은 유치원 주변 CCTV를 추적하여 윤상호의 승합차가 번호판을 바꾼 채 인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파악해냈습니다. 회장님, 인천 외곽 폐양구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놈들이 밀항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김 소장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재는 최 고문이 개조한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구두 구반에 숨겼습니다. 100억 원이 든 대형 더플백 2개를 양손에 쥔 강민재 앞을 이 비서실장이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안 돼. 나 혼자 오지 않으면 하은이를 죽인다고 했어. 그래도 실장. 강민재가 이 비서실장의 어깨를 한번 잡았습니다.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어. 비켜줘. 이 비서실장이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민재는 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윤상호가 대포폰으로 실시간 지시하는 복잡한 경로를 따라 외곽에 굽이진 국도를 달렸죠. 인적이 완전히 끊긴 인천의 폐양구 하역장에 차가 멈췄습니다. 강민재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컨테이너 뒤에 숨어있던 잔당 셋이 쇠파이프를 들고 덮쳐왔습니다. 강민재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발로 짓밟아 부쉈죠. 끌고 가. 잔당들이 강민재의 양팔을 잡아 어두운 지하 창고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선 강민재의 코를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시큼한 휘발유 냄새가 찔렀습니다. 바닥 곳곳에 휘발유가 흥건하게 뿌려져 있었고 창고 한가운데 녹슨 철제 의자에 밧줄로 묶인 하은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은아. 강민재가 달려가려 했지만 잔당 둘이 양팔을 붙잡아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하은의 옆에 선 윤상호는
켜진 라이터를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하은이 몸을 움츠리며 흐느꼈죠. 돈 가져왔어? 윤상호가 라이터 불꽃 너머로 강민재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가져왔어. 다 가져왔으니까 라이터부터 꺼. 제발. 라이터? 이거? 윤상호가 라이터를 하은의 얼굴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은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죠. 제발. 아이한테 그러지 마. 강민재가 잔당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빨리 가방 열어서 보여줘. 장난치면 바닥에 던진다. 윤상호가 휘발유가 흥건한 바닥을 가리키며 악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재는 천천히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잔당들이 양팔을 놓자 강민재는 어깨에 맨 더플백 2개를 내려 윤상호의 발밑으로 걷어찼습니다. 여기 100억 다 있어. 세어봐. 그러니까 제발 하은이부터 풀어줘. 세어보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까지 이 꼬마는 못 풀어. 윤상호가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더플백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지퍼를 열자 빼곡하게 채워진 현금 다발이 드러났죠. 오, 진짜 가져왔네. 역시 딸 하나는 아끼는 아버지야. 윤상호가 현금 다발을 한 묶음 집어들어 냄새를 맡으며 킁킁거렸습니다. 강민재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는 척하며 바닥에 엎드린 강민재가 오른발 구두 굽을 바닥에 3번 내리쳤습니다. 쿵, 쿵, 쿵. 구두 굽 안에 숨겨진 초소형 추적기가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패양구 외곽에 대기 중이던 경찰 지휘 차량의 모니터에 정확한 좌표가 찍혔죠. 좌표 확인. 지하 창고입니다. 작전 개시하십시오. 지휘 차량 안에 광역수사대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기와 전기 충격기를 든 전술팀 12명이 환풍구와 측면 출입구를 통해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창고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김 소장과 팀원들이 어둠 속을 움직였습니다. 보초를 서던 잔당 2명이 컨테이너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김 소장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팀원 둘이 양쪽에서 동시에 접근하여 전기 충격기를 잔당들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파직 하는 소리와 함께 잔당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축 늘어졌죠. 창고 안에서는 윤상호가 2번째 더플백의 지퍼까지 열어 현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다 있네. 근데 강민재, 네가 순순히 이걸 가져올 리가 없잖아. 경찰 불렀지? 윤상호가 고개를 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안 불렀어. 네가 하은이를 죽인다고 했잖아. 미친놈한테 거짓말할 배짱이 어딨어. 미친놈? 그래, 나 미친놈이지. 미친놈이니까 이런 짓도 하는 거야. 윤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돈은 받았으니까 됐고. 근데 너까지 보내줄 생각은 없어. 뭐? 너하고 이 꼬마 여기서 같이 타면 딱 좋겠다. 내가 도망갈 시간도 벌고. 윤상호가 라이터 뚜껑을 젖히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윤상호, 약속이 다르잖아. 돈 줬으면 아이를 풀어줘. 강민재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약속? 내가 너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고? 내 여동생을 감옥에 쳐넣은 놈한테? 윤상호의 엄지가 라이터의 톱니바퀴를 돌렸습니다. 찰칵. 푸른 불꽃이 피어올랐죠. 바로 그 순간 창고 전체의 전등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불이 왜 꺼져? 윤상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펑, 펑. 측면 창문을 깨고 날아든 최루탄과 연막탄이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매운 연기와 가스가 순식간에 창고 안을 채웠고 잔당들이 기침을 하며 눈을 비볐죠. 콜록, 콜록, 눈이 안 보여. 잔당들이 허우적거리는 사이 강민재는 연기 속에서 기억을 더듬어 하은이 묶여있던 방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은아, 아빠야. 소리 질러. 아빠, 여기야. 하은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따라 기어간 강민재가 철제 의자에 닿았습니다. 밧줄을 잡아 뜯으며 하은을 안아 올린 강민재는 넓은 등으로 아이를 겹겹이 감싸 안았습니다. 방독면을 착용한 경찰 전술팀이 사방에서 진입했습니다. 전기 충격기의 붉은 빛이 연기 속을 갈랐고 일제히 발사된 전기 충격에 잔당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잔당 셋이 나뒹구는 아수라장 속에서 윤상우만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콜록거리면서도 라이터를 꺼내지 않은 손으로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사방을 향해 미친 듯이 휘둘렀죠.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 윤상호의 손이 다시 라이터를 움켜쥐었습니다. 찰칵. 불꽃이 켜졌습니다. 윤상호가 불꽃이 켜진 라이터를 강민재 부녀를 향해 던지려는 순간 강민재가 하은을 바닥에 눕히고 몸을 날렸습니다. 강민재의 어깨가 윤상호의 허리춤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두 사람의 몸이 시멘트 바닥 위를 뒹굴었습니다. 라이터가 윤상호의 손에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튕겨나갔고 강민재가 윤상호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아 비틀었습니다. 크악! 윤상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들이닥친 경찰들이 윤상호의 등 위로 덮쳐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울렸죠. 나라. 강민재, 이 개자식아. 저주받을 거야. 평생 저주받을 거야.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윤상호가 바닥에 엎드린 채 악을 썼습니다. 경찰 넷이 윤상호의 팔다리를 잡고 짐짝처럼 질질 끌어 창고 밖으로 끌고 나갔죠. 강민재는 윤상호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려 하은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하은을 두 팔로 안아 올린 강민재가 아이의 눈을 손으로 가려주었습니다. 하은아, 다 끝났어.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빠. 하은이 강민재의 목을 꼭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강민재는 아이를 안은 채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밖에서 뛰어들어온 이 비서실장이 두 사람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회장님, 하은 양,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 괜찮아. 하은이도 괜찮아. 실장, 고마워. 강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강민재의 눈앞에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이렌 불빛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윤상우와 잔당 전원이 호송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보였죠. 강민재는 하은을 품에 안은 채 구급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강민재의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폐양구의 납치 사건이 종결되고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피고인석을 향해 일제히 겨누어져 있었죠. 초췌한 수의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윤수진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명품 정장을 입고 주주총회장 앞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죠. 그 옆에는 윤상우와 박 부사장이 고개를 숙인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윤수진,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상호, 살인 미수, 특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진호 살인 미수교사 및 수백억대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의사봉이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윤수진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강민재를 향해 몸을 비틀며 소리쳤죠. 민재야, 한 번만 봐줘. 나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강민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수진을 향한 시선에는 분노도 미련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여보, 제발. 하은이 엄마잖아. 하은이 생각해서라도. 윤수진이 목이 터져라 악을 썼습니다. 강민재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윤수진의 눈을 한번 마주치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법정 문 쪽으로 걸어갔죠. 민재야, 돌아봐. 민재야. 윤수진의 울부짖음이 법정 복도까지 따라왔지만 강민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 부사장이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지금 와서 울고불고 하면 뭐가 달라져? 처음부터 네가 독약을 사오지만 않았어도 이 꼴은 안 당했어. 윤수진이 핏발선 눈으로 박 부사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뭐? 네가 나한테 시킨 거잖아. 네가 다 내 계획이었으면서. 미쳤어? 증거 영상에 내 손으로 약 넣는 게 찍혀 있는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나 없었으면 부사장 자리에나 앉아 있었을 주제에.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윤상호는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세 사람은 각각 다른 호송차에 태워져 법정을 떠났습니다. 회사의 모든 위협을 제거한 강민재는 박 부사장 라인의 임원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최 고문을 그룹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선대 회장 시절의 정도 경영을 되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그리고 강민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치료였습니다. 강민재는 미국에서 뇌신경재생 전문 의료팀을 초빙하고 최고급 VIP 병동을 지원한 사람만을 위한 전용 재활센터로 개조했습니다. 선생님,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강민재가 초빙된 의료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24시간 밀착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기 어려웠던 지연이 한 달 뒤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에는 입술을 떼어 짧은 단어를 내뱉었고 3달 뒤에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숨을 쉬었죠. 의료진도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사고 1년이 되던 날 지연은 침대에 앉아 휠체어로 옮겨 타는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재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하은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하은이 강민재의 뒤에 반쯤 숨은 채 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도화지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죠. 하은아, 인사해 볼까? 강민재가 하은의 등을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하은이 조심조심 지연의 침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도화지를 들어 지연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도화지에는 색연필로 그린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침대에 누워 웃고 있는 여자.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빨리 나으세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볼을 타고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뇨. 지연 씨가 목숨을 걸고 남긴 그 한마디가 없었으면 저도 하은이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건 제 쪽입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뼈를 깎는 재활이 계속됐습니다. 지연은 평행봉을 잡고 한 발씩 내딛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한 발을 내딛고 또 쓰러지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은 지팡이 없이 두 발로 걸었습니다. 재활실 끝에서 끝까지 혼자 힘으로 걸어낸 것이었죠. 병원 문을 나서는 날 지연은 강민재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강민그룹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낡은 청소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목에는 네이비색 사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특별 지시와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로 본사 총무팀 정규직 사원에 특별 채용된 것이었죠. 로비에 도열한 이 비서실장과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지연 사원, 입사를 축하합니다. 이 비서실장이 대형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연이 꽃다발을 안고 눈시울을 붉히는 순간 직원들 사이를 헤치고 강민재가 걸어왔습니다. 지연 씨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가족입니다. 강민재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강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녀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강민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로비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죠. 주말 오후 햇살이 부서지는 한강공원 잔디밭이었습니다. 강민재와 하은이 연을 날리며 깔깔거리고 벤치에 앉은 최 고문이 커피를 마시며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최 고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죠. 고문님, 이제 좀 편하게 쉬셔도 되겠습니다. 편하긴. 저놈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데. 최 고문이 투덜거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은이 연주를 놓치며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강민재가 웃으며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한강 위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연이 파란 하늘 높이 떠올랐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단 야간 청소부 이지연은 자기 목숨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평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은인 강민재 회장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쥐어짜낸 단 한마디, 사모님을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거대한 그룹을 지켜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강민재 회장이 보냈던 위로금 봉투 안에 손 편지 한 장이 돌고 돌아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열쇠가 됐으니까요. 반대로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을 속이고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던 자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작은 선의가 큰 은혜로 돌아오고 큰 악행은 반드시 더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